며느리가 두고 간 아이,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힙니다. 여보, 저녁 드셨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질 무렵 나는 늘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대답은 없지만 그저 입에 익어버린 인사예요. 당신 떠나고 혼자 된 집은 참 조용했죠. 그렇게 조용한 채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날 그 조용함을 깨는 작은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던 조그만 아이. 파란 패딩에 목도리도 없이 덜덜 떨고 있었죠. 너 누구니?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올려다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죠.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아들의 아이, 내 손주였어요. 며느리가 애를 두고 갔대요. 동네 마트 아주머니가 들려준 말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작년에 이혼했고 둘 다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문이었죠. 그 아이만 남겨뒀다는 이야기에 내 무릎이 풀렸어요. 정작 가족인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를 두고. 나는 이혼 소식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들은 바쁘다. 출장이다. 일에 쫓긴다며 겨우 1년에 한두 번 안부 문자만 보냈거든요. 내가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갓난아기였던 그 애가 이제는 나보다 무릎이 높아진 꼬마가 되어 있었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루 종일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린 걸까? 나는 그 아이를 안아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우리 둘만의 집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니, 이제 셋이네요. 유일한 반려견 콩이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떠난 뒤로 콩이만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또 한 명이 생겼네요. 손주는 처음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불안한 눈으로 창밖만 내다봤죠. 밤마다 잠꼬대를 하면서 엄마 하고 울었어요. 내가 무얼 해줄 수 있을까? 아무 말도 없이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주었죠.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나 버린 거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에 수백 마디 위로가 떠올랐지만 어느 말도 그의 마음을 덮어줄 수 없었거든요. 대신 그날부터 밥상을 더 성심껏 차리기 시작했어요. 미역국에 계란말이, 김구이, 고등어 조림,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 잔뜩 만들었죠. 콩이는 그의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콩이도 알았던 거죠.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겼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에겐 엄마가 둘이에요. 유치원에서 엄마가 없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릴까봐 이렇게 말해요. 진짜 엄마는 밖에 있고 지금 할머니는 나를 키워주는 엄마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난 엄마가 둘이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그냥 웃어주었어요. 그날 밤 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자더군요. 그리고 나는 문득 당신에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손자 내가 잘 키울게요. 당신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나의 결심으로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왜 콩이랑 얘기해? 어느 날 손주가 묻더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콩이는 말을 못해도 마음을 잘 들어주거든. 그 말에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콩이 옆에 앉아 속삭였어요. 나 가끔 무서워. 엄마가 다시 오면 나 데려갈까봐. 근데 또 안 오면 내가 진짜 싫은 아이 같아서 더 무서워. 그 조그만 몸 안에 들어찬 마음의 무게를 나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밥을 차리고 옷을 개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해주고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했죠. 그 아이의 하루가 버려진 하루가 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뿐이었어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나는 낡은 갈색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콩이는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배웅했고 아이는 쑥스러운 얼굴로 내 손을 잡았죠. 친구들이 우리 집 할머니 나이 많다고 놀리면 어떡해? 그럼 이렇게 말해. 너희 할머니보다 내 할머니가 2배는 멋지다. 이렇게. 나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순간 아이가 어른처럼 나를 안아줬어요. 그 따뜻한 팔에 내가 오히려 기댔던 날이었죠. 시간은 금방 흘렀어요. 아이의 신발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글씨는 점점 또박또박해졌어요. 하지만 내 무릎은 점점 시리고 허리는 더 앞으로 굽었죠. 하루는 쌀이 뚝 떨어졌어요. 쌀집까지 다녀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죠. 숨을 고르며 걸어오는데 아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나랑 같이 장 봐요. 무거운 거 내가 들게.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내가 키운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가 아이에게 기대고 있었나 봐요. 콩이는 언제나 우리 둘의 중간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콩이한테 인사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그 둘이 서로를 치료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세월은 모두를 데려가죠. 콩이가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이맘때
시간대쯤이었어요. 밥을 남기고 산책을 나가도 예전처럼 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노령성 질환이라고 했고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이제 이별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말없이 콩이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 아이는 두 번째 이별을 준비 중이구나. 엄마에게 벌어졌던 첫 번째 이별, 그리고 지금 가장 친한 친구와의 두 번째 이별. 나는 그 이별을 대신 아파해주고 싶었어요. 대신 울어주고, 대신 기억해주고 싶었어요. 밤마다 아이는 콩이 옆에서 책을 읽어줬어요. 안녕 동물 친구들, 마당을 나온 암탉, 멍멍이의 하루. 아이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그렇게 콩이는 아이의 무릎에서 잠들었고 그 다음날 새벽 조용히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이보다 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 침묵이 더 아팠어요. 울 수 있는 마음도 이제 다 다른 걸까봐. 며칠 뒤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콩이는 내 첫 번째 가족이었어. 엄마도 아빠도 아닌 내가 처음으로 믿었던 가족. 나는 말없이 안아줬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이 아이의 세 번째 가족이 되어야겠다. 절대 떠나지 않을 가족이 돼야겠다.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눈이 쑥 자라더니 어느새 내 머리보다 커졌어요. 예전엔 나를 꼭 안아주던 아이가 요즘엔 안아달라고 말도 안 해요. 사춘기란 게 그런 거겠죠? 어느 날은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느 날은 혼자 콩이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할머니, 나 콩이 꿈 꿨어. 순간 콩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하고 웃죠.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그 아이가 무서워하고 기다리다가 지친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우린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가족에 대한 캠페인을 하더군요. 그때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은 왜 기다리기만 할까? 나는 순간 밥숟갈을 놓고 말았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란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가족이지.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아이는 콩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다른 이별을 연습하고 있었겠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 잊고 싶어도 잊지 못했던 내 아들. 엄마, 미안해.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지? 좀 보고 싶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 겨우 그 한마디. 나는 말했습니다. 네가 보고 싶은 건 아이 맞아?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면 아이가 네 아빠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할 것 같아?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다 말해줬죠. 나는 더 이상 아이를 상처 주는 곳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다 알더군요. 전화가 온 날 밤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아빠한테 전화 온 거예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말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밖을 보다가 아이가 말했어요. 보고 싶은데 무서워요. 다시 벌어질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넌 이제 버려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 할미가 널 절대 놓지 않을 거거든. 그날 이후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문득 할머니, 나 공부 더 해볼까? 라고 묻더군요. 학원비는 빠듯했지만 나는 된장찌개에 두부 반모를 줄여서라도 그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다 해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콩이의 사진 앞에 아이는 시험지를 놓았습니다. 90점짜리 수학 시험지. 콩아, 나 조금 괜찮아졌지? 나는 콩이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내가 대학 붙으면 기숙사 말고 학교 근처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10년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말했죠. 그럼 할미가 김치 담가줄게. 대신 너는 라면만 끓이지 말고 꼭 밥 먹고 다녀. 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의 그 미소 하나면 나는 100살까지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걱정돼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 없이 살아가야 할 그날이. 그래도 지금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아침엔 두부 반모가 아니라 아예 안 넣었습니다. 그래도 된장찌개 맛있다며 잘 먹는 그 아이. 그게 바로 내 행복이에요. 집이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오랜만이네요. 늘 할머니, 나 다녀올게요. 라는 소리가 울리던 현관. 이제 그 문은 하루에 2번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어엿한 청년이 된 손주는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고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땐 너무 기뻤죠. 정말 많이 기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혼자 남겨진 순간 손끝이 시리더군요. 이불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고 밥을 지어도 반 공기만 남고 그 아이가 쓰던 방은 매일 아침 깨끗하기만 합니다. 콩이 사진 앞엔 여전히 시험지가 하나씩 놓이는데 그 위에 아이의 글씨가 적혀 있어요. 할머니, 나 잘하고 있어요. 콩이도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지? 이젠 그 손편지가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읽고 접고 눈물을 삼키는 것까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이 제법 추워진 11월 초 현관문을 열었더니 택배 상자가 하나 있더군요. 보내니는 손주 이름.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풀었어요. 안엔 얇은 니트 조끼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할머니, 이거 내가 첫 월급 받아서 산 거예요. 엄마가 안 해준 것도 아빠가 안 해준 것도 내가 다 할게요. 나중에 따뜻한 집도 사드릴게요. 그땐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나는 조끼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참 따뜻한 사람이 됐더군요. 사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어른이요. 사실 저는 요즘 자꾸 병원에 갑니다. 심장이 가끔씩 덜컥거리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큰 병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나이의 병원은 익숙한 곳이 아니라 곧 작별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먹는 곳이죠. 그래서 요즘은 콩이 사진 옆에 제 유서도 써뒀어요. 유서라고 해봤자 그저 한 장짜리 손편지. 우리 손주야,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콩이도 있고 할머니도 늘 네 마음 안에 있단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편함에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손주가 직접 쓴 카드였어요. 할머니, 내년 설에는 꼭 내려갈게요. 우리 같이 콩이 있는 곳도 다녀와요. 그리고 할머니, 나 여자친구 생겼어요. 카드 뒤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가 붙어 있었어요. 내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다른 가정을 꿈꾼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다 말고 저는 콩이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콩아, 이젠 할미 혼자 아니야. 우리 아이가 참 괜찮은 어른이 되었단다. 네가 떠난 뒤 나는 참 외로웠지만 그래도 오늘은 안 외롭다. 콩이는 여전히 무표정한 사진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날따라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참 잘 살아왔네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 아닐까요? 나는 콩이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손주의 웃음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습니다. 겨울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어요. 손주가 내려오겠다고 한 그 설날도 오기 전에 제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는 일이 생기고 나서 의사는 입원을 권했죠. 혼자 병원에 들어갈 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저 때문에 괜한 짐이 되긴 싫었거든요. 하지만 어쩌다 알게 되었는지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그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고 그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게요. 학교도 잠깐 쉬고 곁에 있을게요. 괜찮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 아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작고 말랑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큼직하고 따뜻했죠.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커진 손, 그 손이 제게 말하는 듯 했어요. 이제 내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입원한 지 열흘이 넘었을 무렵 그 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 첫 기억 알아요? 콩이랑 셋이 이불 덮고 겨울밤에 귤 까먹던 날인데 나는 그 기억 하나면 평생 살 수 있어요. 나는 웃었죠. 그 기억 나도 있어요. 그 아이가 감기 기운에 코를 훌쩍거리면서도 귤 하나 더 먹겠다고 이불 밖으로 손을 뻗던 그 밤. 그날이 그렇게 오래도록 남을 줄은 몰랐네요.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하루는 이상하게 맑고 따뜻했어요. 그날 손주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약속할게요. 앞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지키고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 할머니 같은 사람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콩이도 나도 안심하고 너 보낼 수 있지. 그날 밤 손주는 제 머리를 감겨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이불을 단정하게 덮어주고는 말했어요. 할머니는 내 전부예요. 나는 그 말을 온몸으로 마지막처럼 들었습니다. 새벽녘 내가 콩이한테 했던 마지막 말을 나는 다시 그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랑 콩이 사이에 늘 있을게. 언제든 너 괜찮은지 살펴볼 거야. 그 다음날 나는 잠들었습니다. 아주 오래 조용히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내 머리맡엔 콩이 사진과 손주가 붙여준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제 가슴 속엔 부모님 같은 할머니,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월은 흐르고 그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어요. 작은 약국 하나를 운영하며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어른. 약국 한편엔 사진이 2장 놓여 있답니다. 한 장은 콩이, 한 장은 제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대요. 내가 사랑을 믿는 이유는 나를 버리지 않았던 두 존재가 언제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지켜내는 일이다.